모두가 둠스데이 비행기, 즉 정식 명칭인 보잉 2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다양한 상상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떤 터무니없는 비행 요새, 날개 달린 냉전 시대의 팽익놈. 미국 지도자들이 나머지 문명이 아래에서 방사능으로 죽어갈 때 버섯구름 위를 떠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대한 공중 벙커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 이미지들이 완전히 틀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꼼꼼히 따지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는 단순히 중요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추상적인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지휘체계, 그리고 그 지휘체계를 통해서 전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종의 비행하는 펜타곤이라는 현실 때문에 이 포는 어떤 단순화된 요약이나 재구성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존재가 됩니다. 왜 미국은 하늘을 나는 펜타곤이 필요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간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휘소가 움직이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최적은 아니죠. 지금은 데프콘 1 상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어딘가에서 카우보이가 핵폭탄 위에서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김정은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면 그 누가 되었든 펜타곤 우편함에 바로 탄두를 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미국 전략사령부, 오펫 공군기지, 미 북부사령부, 피터슨 우주군 기지 등의 우편함도 표적으로 삼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펜타곤이 유용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대통령과 지휘부는 어디든 심지어 수천 미터 상공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런 초기 타격으로 지휘부를 없앤다는 발상은 냉전 시절의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은 교리용어로 참수작전이라 불렸습니다. 적의 지휘부를 참수하면 논리적으로 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복 능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수함 지휘관들은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혹은 공격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일로 역시 초기 보복 공격에서 자신들이 발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명을 통계로 보는 경향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이 내리던 결정이 이제는 개별 부대 지휘관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들은 발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설령 일부가 발사돼도 전체적으로 조율된 대응은 없을 것입니다. 목표는 즉흥적으로 선택되거나 상황에 맞게 짜이지 않은 미리 작성된 목록에서 고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할 일은 봉인된 봉투에 있습니다. 즉, 드네를 제거하면 몸도 죽거나 맹목적으로 날듭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도부 제거 시나리오에 대해 적극적으로 워게임을 했던 덕분에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이비리그 82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982년에 실시된 이 훈련의 핵심은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지휘 및 통제, 즉 군사력의 관리와 지휘, 정부의 연속성, 그리고 핵전쟁의 공격 전과 공격 중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바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유럽에서 재래식 공격을 시작한 후 이 공격은 내일제의 전면적인 전략 핵전쟁으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대신한 로저스 대통령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지도자 제거 후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심각하게 마비되었고 살아남은 고위 인사들이 끔찍한 상황에서 문명을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고 이를 제대로 처리할 시간도 맥락도 살아남은 고위 지도자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턴 부통령이 보복 공격을 명령하긴 했지만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최신 정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은 사전에 계획된 선택지와 평시의 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펜타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핵무기 발사 시 말이죠. 지휘체계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온전히 유지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기계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움직이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백악관이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날아가는 순간 이사 이전에 이사가 1974년에 실전 투입된 걸 보면 그 전엔 미국이 뭘 했을까요? 1940년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련이 첫 핵무기 RDS-1을 1949년 8월에 시험했고 핵무기 비축량 구축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는 사실상
네,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발전의 시발점이 된 몇몇 순간들이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있었던 폭격기 격차 공포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미국은 모스크바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대형 신형 전략 폭격기, 특히 M4와 Tu-95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1959년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R7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물론 미사일이 그리 정확하지 않고 많지도 않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련은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펜타곤은 당연히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주로 지상 기반이었으며 예를 들어 1962년 10월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가 국가 군사지휘 체계를 창설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휘 및 통제 체계로 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센터, 대체지휘소, 비상공중지휘소, 그리고 이들 사이의 모든 통신선을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에 여러 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시도는 루킹글래스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략공군 사령부의 지하본부를 공중에 복제한 것으로 기존 지휘 체계가 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중에서 백업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미국인들은 정말로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루킹글래스 작전은 1961년부터 1990년까지 29년 동안 항상 최소 한 대의 항공기를 공중에 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 타는 여객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본격적인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개조된 KC-135 스트라토 탱커가 추가 무전기, 안테나, 지휘소 장비로 채워져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는 EC-135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KC-135를 제대로 개량한 파생형으로 같은 장비에 더 잘 구현된 버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단 공중 발사 통제 시스템이 일부 기체에 개조 장착되면서 지하 발사 통제센터가 파괴된 경우에도 무선으로 미니트맨 미사일의 발사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조 장착 얘기를 하자면 이 영상을 이만큼 보셨다면 여러분도 비행기 덕후일 것 같아요. 아직 7분밖에 안 됐지만요. 여러분의 흥미를 위해 주요 EC-135 병영 기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EC-135C는 오늘 다루는 첫 번째 본격 모델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전략공군사령부의 지하본부를 반영한 최초 기종으로 루킹글래스 작전 기간 내내 주력으로 활약했습니다. EC-135N은 정말로 흉측한 변형 기종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천반 레이더를 혹처럼 불룩한 기수에 밀어넣었습니다. 좋은 설명이네요, 조지. 오늘 에피소드도 쓴 분이죠? 아폴로 로켓과 이후 미사일 시험 발사 추적에 사용됐습니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레이더를 달아 불룩해진 개조 기체 중 못생긴 걸 보고 속이 뒤집히지 않을 만한 예가 있다면 말해보세요. EC-135A는 우리가 방금 언급한 초기 즉석 개조 KC-135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EC-135J가 있습니다. 이 기체는 E-42 전신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1969년에 국가비상공중지휘소에 배정된 변형 기종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국가군사지휘체계의 공중 부분이죠. 이는 항상 출격 준비가 된 대기 항공기와 승무원, 지원 인력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참모진이 탑승해 비행 중에도 계속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행지휘소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체는 루킹글래스 및 전략공군사령부의 특정 임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군 지도부를 태우고 함께 운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국가가 보복할지, 어떻게 보복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74년에 이사가 실전 배치되어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전보제트기일까요? 좋아요. 그럼 훨씬 더 큰 기체로 전환한 이유부터 시작해 봅시다. 눈치채셨겠지만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EC-135J는 길이가 41.5m, 날개 길이가 거의 40m인 반면 E-4는 각각 70.5m의 길이와 거의 60m의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E-4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죄송하지만 어릴 때 E-4라는 TV 채널이 있었는데 빅브라더 같은 쓰레기 TV 프로그램을 방송하던 채널이 자꾸 떠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장의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EC-135는 훨씬 더 작은 기체인 보잉 367-80 시제기의 파생형에
파생형의 또 다른 파생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707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는 분명히 747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더 큽니다. 이 비행기가 바로 전보제트라는 용어가 실제로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부풀어 있죠. 하지만 왜 더 크게 만들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만 알려줍니다. 다행히 이유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임무가 더 커졌기 때문에 기체도 그에 맞게 커진 겁니다. 초기 루킹글래스와 국가 비상공중 지휘소 시절에는 핵폭발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동하고 통신과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꽤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25,000번이나 개조된 협동체 여객기 뒷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임무 범위가 확장되어 전쟁 전체 조율과 운영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국가 지휘부를 위한 공간, 전투 참모진을 위한 공간, 통신 운영자를 위한 공간, 브리핑룸, 작업 공간, 휴식 공간, 장비 보관 공간 등입니다. 지하 종말 벙커에서 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비행기 뒤쪽에 다 들어간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만약 대응이 느리고 직원들이 통로를 뛰어다니며 서로 부딪혀서 지위가 무력해진다면 이런 최후의 날 비행기를 갖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전력 문제도 있습니다. 지휘 통제 장비, 라디오, 보안 음성 시스템, 위성 통신, 터미널,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등 모두 때문에 이 모든 장비들은 많은 전기가 필요했고 그 말은 곧 더 많은 발전기, 더 많은 냉각장치, 더 많은 배선, 더 많은 이중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747을 기본 기체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1970년대 초반에는 747만 이 유일한 미국산 광동체 여객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녀가 처음 등장한 건 맞아요. 1970년 1월 여객 운항을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1971년에 등장한 맥도넬 더글러스 DC-10도 있었고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물건인 1972년에 로키드 L-1011 트라이스타도 있었죠. 그래서 왜 그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공부는 이미 EC-135가 아무리 커도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 최대한 거대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의 1974년 국방부 연례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인용하자면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과거에도 자주 언급되었듯이 더 큰 수용력과 향상된 생존성, 그리고 더 긴 지속력을 가진 공중지휘소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목적으로 사용되는 EC-135 항공기는 자동 데이터 처리 기능이 없고 적절한 통신 장비가 부족하며 핵공격의 모든 영향에 대비해 강화되어 있지 않고 참모진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 확장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인용 끝.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로 너무 많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가장 큰 것이 이겼습니다. 747.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73년 미국 회계감사국의 검토 덕분에 747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은 EC-135의 초라한 880제곱피트에 비해 3,500제곱피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비행 시간도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탑재 중량은 EC-135의 4만 파운드에서 8만 5천 파운드로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른바 종말 항공기 내부에는 이제 막연하게 지휘 통제 장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 말고 실제로 이사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작동할까요? 예상대로 저희는 이 논의가 모르겠어요 친구. 그건 기밀이에요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공개된 정보가 꽤 많습니다. 그 정보가 쉽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 명령서나 이런 비행 승무원 훈련 매뉴얼처럼 아주 긴 문서에 묻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화면에 잠깐자 보여준 기술 명령서에서는 이를 이사비 객실 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 항공기의 대부분이 하나의 거대한 지휘실, 즉 하늘을 나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의 전쟁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실처럼 장시간 분업화된 업무 흐름에 최적화된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비행 갑판과 상부 갑판 휴게 구역, MCA 구역,
NCA는 국가 지휘당국을 의미합니다. 전방 입구구역, 회의실, 브리핑실, 전투 참모구역 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날개 달린 분호평 위기관리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기술명령소는 방향을 바꿔서 사실 이곳이 단순한 사무실만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곳은 전쟁 기계로 통신 제어 구역, 기술 제어 및 휴게 구역, 비행 항공 전자 구역, 전방 하부 장비 구역, 후방 하부 장비 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부 견인식 와이어 안테나 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셨다면 항공전전은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전자 시스템, 즉 항공기가 작동하고 항법을 하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스와 배선을 의미합니다. 아마 놀랍지 않게도 그 모든 것의 상당 부분은 탑승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할애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핵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면 외부에서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75리터 산소 변환기 4개를 장착했습니다. 이 장치는 산소를 액체로 저장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산소를 넣고 필요할 때 기체로 변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간을 스스로 계산해봤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300리터의 액체 산소는 25만 8천 리터의 순수 산소로 변환되고 일반적인 21% 산소 혼합비를 유지한다면 약 123만 리터의 객실 공기로 바뀝니다. 즉, 약 100명이 7일 또는 10명이 72일 동안 숨 쉴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추정치이고 즉석에서 계산한 값이니 너무 맹신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요점은 증명됩니다. 이 산은 본래 설계된 참혹한 환경에서 작동할 때 밀폐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임무 종료 후 방사능 오염 환경에 착륙했을 때 탑승자 신속 하차 방법도 이미 고려됐습니다. 기술 지침서에는 모든 주요 구획, 문, 구명보트, 비상 경로가 흑백으로 명확하게 표시된 전체 항공기 탈출 경로 다이어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항공기 기술 사양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지만 오늘 대본 3차 초안 작성 중 약어와 설명이 많아 흐름이 끊겨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읽어야 하는 조지도 그걸 무척 반겼습니다. 대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포는 747-200 기종을 기반으로 한 항공기로 기본 설계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후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및 지휘 통제 장비들이 대량으로 탑재되었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 약간의 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항공기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이 아마도 보충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 인용한 내용 중 하나가 암시했듯이 이포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포A는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973년부터 1974년 사이에 제작된 최초의 생산 표준형으로 세대가 만들어졌으며 기본적인 비행 지휘소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특히 열정적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은 이포B로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1980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 중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기체는 1980년에 제작된 단 한 대뿐이고 나머지는 오늘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4대를 구성하는 이전 A 모델들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개조한 것입니다. 이 개조 작업의 마지막은 1985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이제 생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한 장 더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따로 살펴볼 만한 중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 이 장비가 전자기 펄스, 즉 EMP에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하다면 전자기 에너지가 아주 짧게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핵폭탄은 감마선 때문에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냅니다. 핵폭발 시 다량의 감마선이 방출되는데 이 감마선이 공기 분자에 부딪혀 고에너지 콤프턴 전자를 튕겨냅니다. 전자들은 지구 자기장에 휘어지며 빠르게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 에너지가 바깥으로 퍼집니다. 전자기기는 이런 전자기장을 매우 싫어합니다. 모든 전선, 케이블, 회로, 트레이스, 안테나, 심지어 비행기 동체의 미사일 선로도 즉석 수신기처럼 작동해 펄스를 받아들이고 이를 갑작스러운 전압과 전류 급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원 공급 장치가 타거나 논리 상태가 혼란해지고 메모리가 손상되거나 시스템이 레치업 상태에 빠져 부품이 합선되어 스스로 타버릴 수 있습니다. 핵 EMP 펄스는 충분히 높은 곳에서 폭발할 경우 정말로 광범위한 지역을 덮을 수 있습니다.
핵폭탄이 더 높은 곳에서 폭발할수록 감마선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기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결과 지구 자기장이 방출된 전자들을 넓은 지역에 걸쳐 퍼지는 펄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도 있습니다. 1956년 6월 미국은 비키니 환초에서 레드윙 작전 중 1.1 메가톤 규모의 바코타 폭발을 지상 3m에서 실시했습니다. EMP는 폭심지에서 3.2km에서 8km 구간에서 가장 강력했고 12.8km까지 전자기기에 위협이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1962년 7월 피시볼 작전의 스타피시 프라임은 역시 미국이 실시한 실험으로 1.4메가톤 폭탄, 이 고도 400km에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하와이에서 가로등을 꺼뜨리고 도난 경보기를 울리게 했는데 하와이는 15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포 설계사들이 EMP 완화 대책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투 시 폭발 고도, 보통 최대 수백 미터 정도에서의 효과를 종종 과장해서 말하긴 하지만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진부한 장면이 있죠. 실제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높은 고도에서 폭발시켜 EMP 효과를 노리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역시 실제 군사교리에서 완전히 존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EMP로부터 장비를 보호하는 방법을 핵무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원리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마이클 패러데이란 사람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전도성 외함이 있으면 전기적 영향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 EMP 방어, 특히 현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 그 100년도 넘은 원리를 적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을 내부에 넣는 것이죠. 금속 차폐 후 펄스가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케이블, 안테나, 문, 창문, 전원 연결부를 필터링하고 밀봉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세부 사항이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지만 여기저기서 일부 해제된 정보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 11월 외 이 보고서에서는 이사B가 개념 검증 시험을 거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군의 대형 트렛을 EMP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를 받도록 권고됐으며 시뮬레이터에는 항공기 트레일링 와이어 안테나 테스트를 위한 특수 펄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은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비행기가 전반적으로 EMP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설계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했고 그런 부분들이 펄스가 침투할 수 있는 간거된 경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EMP 보호의 일반적인 원칙과 우리가 방금 본 것 같은 아주 작은 단편적인 정보 외에는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1980년 보고서의 이 페이지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정말로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또 다른 문제로 돌려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국가공중작전센터, 즉 공중에 떠있는 펜타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행기는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핵전쟁을 겪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디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루킹글래스 작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만약을 대비해 항상 한 대를 하늘에 띄워두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이 없으니 그런 사치스러운 일도 필요 없죠. 그게 바로 논리죠. 그렇다면 이포 기체들은 그냥 먼지 쌓인 경납고 어딘가에 처박혀서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로 임무의 범위도 상당히 많이 확장됐어요. 이제는 핵전 상황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위한 광범위한 이동식 통신 노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정상적인 통신과 지휘 체계가 마비될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날이 바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 당시 이포 기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포 기체에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이미 한 대가 앤드로스 공군기지에 착륙했고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를 태우러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대규모 핵지휘 통제 훈련인 글로벌 가디언의 사후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8시 46분 11편 항공기 가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웠고 무전으로 한 항공기가 타워에 충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가디언 훈련의 일부였던 걸까? 아니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시 동안 그들은 정말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들은 즉시 긴급 출동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지상에 머문 후 그들은 즉시 출발을 요청했고 허가도 곧 받았습니다. 미국이 민간 영공을 전면 폐쇄하면서 민간 항공기가 급히 사라지는 영공으로 이륙했습니다. 그 항공기는 오포트 공군기지로 향해 에어포스 원 도착 직전 착륙했고 부시 대통령 방문 후에도 임무 해제되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항공기는 재급유 후 즉시 이륙해 20시간 생존 대기 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고위 인사들을 태울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그 항공기 외에도 또 다른 이사가 있었고 이 항공기는 다른 호출부호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디너스 77 호출부호. 항공기가 연속성 대응의 일환으로 앤드로스에서 출격, 워싱턴 상공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더 큰 사태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정말로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비행기가 추가로 공격해올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상황이 정리되고 추가 공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대기 태세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핵사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종말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정부기는 연속성을 위한 공중지휘 거점과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띄우는 것이 테러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나타나며 특히 비매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구호 활동의 필수적인 통신과 지휘 및 통제 능력을 제공합니다. 1995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마릴린이 이 역할을 수행한 가장 확실한 사례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허리케인 직후 IPMA가 9월 16일에 국가 비상대응관리팀을 세인트 토마스로 소송하기 위해 이를 호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마에 따르면 이때가 이사가 재난 구호에 처음으로 사용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사의 좀 더 평범한 현대적 용도도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위한 비행 사무실이죠.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전 제10편에 따른 지휘 및 통제 연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타이틀 10은 미국 법전의 타이틀 10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대의 조직, 역할, 지휘 구조 등 군대를 관장하는 연방법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대한 권한, 지휘, 통제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는 지구 어디에서든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든지 말입니다. 수년간 이 비행기는 국방장관을 이라크 등 여러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럼스펠드 장관 시절인 2005년에는 세비야, 게이츠 장관 시절인 2007년에는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파네타 장관 시절인 2012년에는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헤이글 장관 시절인 2013년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2017년 매티스 장관 시절엔 브뤼셀, 2019년 에스퍼 장관 시절엔 시드니, 뉴질랜드, 몽골, 대한민국, 일본 등을 방문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약간 오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를 둠스데이 플레인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것처럼 말해왔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대에 존재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러시아의 일류신 8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모든 둥글둥글하고 희귀한 비행기가 다 못생겼다고 한 저희의 주장에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비행기 상태를 한번 보세요. A86 여객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시제품은 소련 시절에는 시제기로 비행했지만 체제 전환기로 인해 실제 운용은 1992년에 시작됐습니다. 총 4대가 개조됐으며 모두 구 아에로플로트 소속 기체입니다. 기술적으로 IL-80은 이사와 똑같이 암울한 논리를 따릅니다. 살아남고 연결을 유지하며 지상이 완전히 망가진 후에도 계속해서 명령을 외쳐대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부에 뭐가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통신 및 제어 복합체를 탑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체 시스템의 주 개발자로 MPP 팔리엣이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도 전혀 몰랐는데
MPP 팔리엣은 러시아의 주요 항공 군사 통신 장비 전문 업체 중 하나로 1964년에 설립된 옛 소련 국영 기업의 잔재입니다. 또한 거대 국영 군수 및 첨단 제조 기업인 로스텍도 지단을 정비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의 언급에 따르면 이 항공기들은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 모두에 대한 통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작업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개된 몇 안 되는 사진들을 보면 뒤쪽에 완전히 새로운 트레일링 와이어 시스템이 장착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IA 노보스티에 따르면 이것은 잠수함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작업은 임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체품이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러시아 언론 전반에서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인데 그것이 IL-96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그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IL-96은 더 새롭고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아직도 생산 중인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IL-86은 1991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핵심 생산 설비가 아직 남아있다 해도 그 상태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IL-80은 현재 하늘을 나는 유일한 진정한 이사 둠스데이 항공기 동급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중국의 말을 들으면 그들 역시 이런 기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파레이드 관련 기사에서 KJ-500H가 다음과 같이 언급됩니다. 인용하자면 공중조기경보 및 지휘특수임무 항공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KJ-200H는 공중지휘소 역할 항공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작고 항속거리가 짧고 터보프롭 엔진을 쓰는 항공기는 둠스데이 항공기 조건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체들이 아무리 대대적으로 재설계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어를 읽을 수 있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것이 지휘 허브로 번역될 수 있고 이것이 공중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공중조기 경보기를 이런 용어로 자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명백한 걸 놓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볼 때 우리가 창피하지 않다면요.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 산업과 초강대국이 되려는 분명한 야망에도 불구하고 둠스데이 플레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을 언급하자면 잠깐 이 6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분명 일부는 그건 둠스데이 플레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간단히 말하자면 네, 맞아요. 이 6는 둠스데이 플레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사나 IL-80과 같은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 6는 미국의 광범위한 공중 핵지휘 및 통제 체계의 확실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1989년 택해머, 즉 지휘권을 잡고 이동을 하러 운용을 시작해 APSI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생존 가능한 연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후 이 6B 형태로 개량되면서 루킹글래스 임무도 맡게 되었고 공중발사 통제 시스템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종말의 비행기와 관련된 거냐고요? 네, 맞아요. 아주 그렇습니다. 이게 이사나 IL-80 역할을 하는 건가요? 더 큰 틀에서 보면 아니요. 이건 이사처럼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국가의 광범위한 기구를 위한 대규모 공중 국가 지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둠스데이 플레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1회. 좋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안건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냉전 시대의 신비로움과 이를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가장 오래된 이사, 즉 처음 제작된 세대의 이사-A가 나중에 이사-B로 개조되었지만 이제 50년이 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대화와 수명 연장 조치를 취해도 결국 현실이 당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핵심 내장 시스템들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체 자체만으로도 말이죠. 기체가 견딜 수 있는 사이클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알루미늄이 피로해지고 위험해지기 전까지 압력이 가해졌다 풀리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전 세계 국방 예산의 3분의 1을 혼자 쓰는 나라에서 내린 해결책이 중고를 사는 거였습니다. 진짜로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구입한 것은 HL7630부터 HL7636까지의 기체로 모두 7478 워이 모델입니다.
이 비행기들은 원래 대한항공 소속이었고 2024년 5월에 약 6억 7,500만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들이 시에라 네바다에 도착했으니 적어도 등록 서류가 맞다면 국방부는 이 비행기들을 24C로 개조하는데 또 130억 달러를 쓸 예정입니다. 이건 새로운 프로그램 아래 새로운 변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국가 공중작전센터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생존 가능한 공중작전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 비행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떤 시스템이 탑재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도 알아봤지만 권한 있는 사람들은 계속 네가 알 바 아니다 라고만 합니다.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를 담당하는 회사인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은 결국 그 등록 서류를 믿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미국 공군이 SNC를 선정한 것은 원래 항공기 제조사 OEM가 아닌 다른 회사에 수여된 가장 큰 항공기 현대화 계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혁신, 속도, 비용 경쟁력을 촉진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획득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 많은 기업 용어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단하지만 저에겐 그냥 잡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롤스로이스와 엘사메리스도 파트너로 합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동력 및 추진 솔루션을 제공하고 후자는 최신 복원력 있는 통신 기술, 항공, 지상 및 우주 통신, 오픈 시스템 기술을 포함한 통신 지원을 제공한다는 광범위한 의미에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며 이는 매우 크고 인상적일 것입니다. 또한 구형 대한항공 여객기를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것뿐입니다. 또한 중고기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내는 건 좀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비용을 아끼거나 대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요. 그들이 중고를 사야 했던 이유는 747 생산이 2023년에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보 제트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항공사들에게 경제적으로 전보 제트기를 가능하게 했던 예전의 허브 앤 스포크 모델, 즉 장거리 노선을 한정된 목적지로 운항하고 짧은 노선들이 그곳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방식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델은 더 작고 경제적인 신형 광동체 항공기들, 예를 들어 787이나 에어버스 A350 같은 기종들이 직항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에 대해 말하자면 에어버스 A380의 생산도 2021년에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이 사실을 여객기 기반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중고 항공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EC-135를 원했을 수도 있지만 그 기체는 근본적으로 국가 비상공중지휘소 역할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제 이사가 어떤 기체인지 훨씬 더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이사는 그저 보여주기식 장치도, 허영심에서 나온 프로젝트도, 냉전 시대의 과도한 공학적 광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진짜 항공기이며 현재로서는 실제 교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고의 기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구일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의 날을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예전 모습의 잔해이자 방사능에 오염된 그림자일지라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